이제 그 허현주 국장과 함께 판읽기를 진행하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저희가 이 정권 교체 플랜, 저하고 서정훈 변호사, 이정현 대표 세 사람이 쓴 이 책을 가지고 이정현 대표, 서정훈 변호사하고 저하고 대담을 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정권 교체하려면 이렇게 이 책을 봐야 한다.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다시 뭐 책을 사라고 제가 권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그 영상만 잘 보셨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책의 용도는 2권을 사서 한 권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시키시고 이 책대로 행동하셔 달라는 것이고, 또 한 권은 가장 가까운 분들한테 선물로 좀 주라. 여러분이 직접 설득하기 어려우실 테니 이 책 한 권 보고, 야, 이 책을 보고서도 네가 자유우파 안 찍을 거면 나도 정말 포기할게. 마지막이다. 한 번 꼭 봐라. 이렇게 써달라고 저희들이 만든 책입니다. 이 책대로 하면 정권교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교체 플랜을 출판한 글통출판사 대표 허현중 국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 받아주세요. 예, 판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해서 국민의힘 본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예, 광주 토론회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앞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본경선은 당원과 국민 비율이 50대 50의 비율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원의 비중, 당심의 중요성 이런 것이 훨씬 높아진 이제 경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히나 이준석 후보 선출 이후에 또 윤석열 후보 입당 이후에 또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당원들을 모집해야 하면서 한 26만 명이 추가로 더 당원이 늘었다고 하는 분석들이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본 경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로 뭐가 이제 될 건지에 대한 좀 분석도 하면서, 이게 이제 정권 교체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중요한 변수들이. 그래서 중요한 변수에 대한 진단하고 정권 교체의 방향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원이 늘었다는 말씀부터 하셨잖아요. 네. 그 당원이 언제 제일 많이 늘립니까? 당연히 경선 기간에 주로는 많이 늘어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특히 대선보다는 총선 때 많이 늘어요. 네. 왜냐하면 이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 경선이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자기가 경선에서 이겨서 국회의원 후보나 무슨 시장 군수 후보가 되려고 그래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당원 배가 운동은 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대목이죠. 선거를 앞두고는 당원들, 모든 후보들이 다 나서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당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입당을 시킬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에요. 그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이 많이 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는 당원을 모집 안 하면서 이상하다, 왜 갑자기 당원이 많이 늘었지? 저쪽 캠프에서 자꾸 당원을 모집하는 것 같으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비난할 시간에 자기들도 당원을 만들면 되잖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라고. 그래서 위장 당원이다 뭐다 논란은 많지만 당원들을 최대한 많이 입당시키는 쪽이 제일 센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조직이 제일 세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걸 당원을 막 이렇게 모집하다 보면 당원 대납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편법도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죠. 선거법을 잘 지켜가면서 하지만, 요즘은 당비가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돈 1,000원 아까워서 그 입당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함께 가자고 분위기 만들어내냐가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원이 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당원 모집 많이 했다고 비난하고 자꾸 그거 갖고 문제 제기하는 거야말로 이게 찌질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는 당원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대 어찌어찌해서 홍준표 후보의 권유를 받아서 홍준표 캠프의 권유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100% 홍준표 찍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는 또 뭐 다른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아니 윤석열 후보 보고서 들어온 사람이 끝까지 윤석열 네. 갈 확률은 많아야 60%예요. 60%. 네. 예? 그런데 이 당원들 누가 몇 명 갖고 왔다 그러면 그쪽은 몇 표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 자체가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당원의 역동성을 후보들이 못 쫓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거의 모든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죠. 네. 정권교체 여론이. 근데 저쪽은 이재명이가 이제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네. 뭐 뒤집어질 가능성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재명이 이게 정권교체 프레임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교체를, 정권 심판을 위해서 해왔는데 갑자기 상대가 이재명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이는 후보가 되면 열심히 자기는 문재인과 관계없다는 거를 막 이제 또 선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 심판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4년여 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희생이 있었고 그 고통이 있었어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걸 탈원전이라든지 이 정치방역이라든지 또는 소주성이라든지 이런 황당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탈원전이나 소주성 가지고는 이재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탈원전 공격 안 하고 소주성 공격 안 할 겁니까? 오로지 대장동만 갖고 할 거예요? 그 위험하죠. 네. 그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정권 교체론과 이재명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가 고민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이재명은 문재인 시즌2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컨셉으로는. 이재명은 문재인 시즌2다. 그래서 선거 때 임박해서는 이재명이가 문재인과 차별하려고 하겠지만 지난 4년 반 동안 또 지난 10년 동안 이재명이가 문재인과 한 몸으로 움직였던 사례들을 몇 개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아요. 그런 사례는. 그래서 문정권 심판론과 이재명 심판론을 어떻게든 하나로 매칭을 해서 그 이재명은 문재인 시즌2로 그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서 압도적인 정권교체 심판론을 우리 자유파의 승리로 이끌어낼 거냐. 고민의 포인트가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걸 후보들도 해야 되지만 당에서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에서 이 이준석이라는 자가 문재인 정권 심판 투쟁을 안 했어요. 그 바람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됐건 이제 우리 네 명의 후보들이 한 달 동안 레이스를 펼칠 때 한 손에는 문재인 심판의 칼, 한 손에는 이재명 심판의 칼, 이 양검을 들고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문재인 정권 심판의 칼을 놔서는 안 돼. 또 어느 순간에도 거기에 매몰돼서 이재명 심판의 칼을 놔서도 안 돼요. 이 두 개의 칼을 끝까지 들고 가는 후보가 자유파의 승리자가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덧붙이면 이재명이 어쨌든 본인도 정권 교체의 주역처럼 그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대세가 되고 다수의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수는 물론 이제 지금의 여에서 현재 여가 되는 여야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이제 무당층이나 이런 거에 뚜렷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재명도 그러면 정권 교체의 주역인가?
이제 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과 이재명은 결국 한 몸이다, 한 뿌리다.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하고 이제 양상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이명박 정권 때는 4년 내내 박근혜 당시 이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을 했어요. 예. 아주 중요한 대립은 행복도시 갖고도 했고 4대강 갖고도 했고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대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가는 것은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다라고 생각을 한 국민들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우파의 표도 있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중도표의 표도 많이 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이는 이게 뭐 약삭빠르게 눈치나 보면서 출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힘 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문재인과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재인 아류지. 예.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 선거의 필요 때문에 문재인과 차별화하는 걸 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혹독하게 막 문재인들을 출당하라고 그러고 막 저기 구박도 하고 그럴 거예요.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4년 넘게 싸웠지만 그러나 끝까지 탈당은 안 된다. 이거는 정당의 책임 정치에 반하는 것이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공도 과도다 우리가 안아야 된다. 이런 그 정도의 길을 갔잖아요. 이재명에는 지난 4년 동안은 문재인이 눈치 보느라고 한마디도 안 한 자가 막상 후보가 돼서 선거 필요 때문에 막 가혹하게 문재인을 구박도 하고 쫓아내고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권 교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차별화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이 이낙연보다는 만일 당선된다면 훨씬 더 문재인 비롯한 이 친문 진영에 가혹하게 할 거다는 걸 어느 정도는 감정적으로든 인식으로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적 필요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어쨌든 상당수 다수의 민주당의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지금 몰아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경쟁력, 그러니까 본선 정권 재창출의 경쟁력, 이런 요인도 있지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성향, 정치 환경, 세력, 이런 분포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대다수 표는 그냥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찍은 거예요. 이 좌파들한테 이낙연과 이재명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좌파면 돼. 이게 우파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전략적이죠. 우리 자유우파는 같은 자유우파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4강이니까 유승민이도 자유우파 진영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유승민이는 저건 내가 정말 얼굴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윤석열에 대한 호오, 홍준표에 대한 호오, 원희룡에 대한 호오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네,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자유우파지만 도저히 나는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 같은 자유우파지만 홍준표, 정말 홍준표의 막말은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좌파들은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과 이재명이가 굉장히 다른데 그러나 그 다른 것보다는 같은 좌파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갈등이 별로 없어요. 어제 그제 있었던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기들이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낙연이다, 이재명이다, 뭐 추미애다, 뭐 정세균이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결국 누가 제일 세냐, 누가 이길 것 같냐, 이거 갖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면 좌파들의 그런 어떤 이른바 전략적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탈 없을 거다.
이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제 그제는 뭐냐면 어제 그제는 누가 하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투표한 결과 이낙연이가 62, 이재명이가 28 나왔잖아요. 이게 최근 민심이잖아. 이거 대장동 민심이 반영된 거지. 그런데 한 달도 전부터 투표가 쭉 누적되는 바람에 한 달 전에 대장동은 이게 지금과 같은 대장동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장동 이 충격, 대장동 게이트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저 투표 결과가 누적 합산돼 갖고서 지금의 결과를 갖고 온 거니까 이낙연 입장에서 억울하지. 이낙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승복이 안 되지. 어떻게 28%가 62%를 이기고 후보가 될 수 있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흥분하고 항의할 만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세균, 김두관이 얻은 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왜냐하면 저쪽은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50을 넘냐 안 넘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이 50이 안 됐다고 계산이 돼서 일주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그렇지. 예, 지금 한 추세로 50%. 보면 이낙연이 이겨요. 예. 당연히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가냐 안 가냐가 마지막 변수예요. 근데 결선 투표는 50이잖아. 그런데 김두관이 하고 정세균이가 경선 과정에 사퇴를 했어요. 근데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있어 이미. 그게 2만 8천 표야. 사퇴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얻은 표 2만 8천. 이게 유효냐 무효냐?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원래 당원 당규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 표를 받은 사람의 표로 그 고유하게 남겨놔야죠. 그 유효 아닙니까 유효? 네. 응? 유효. 그러니까 이걸 유효로 처리하면 49점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무효로 처리하는 바람에 50.3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 당규의 유권 해석 때문에 승패가 갈려버린 거죠. 그 저는 이건 원래대로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하면 이거는 유효로 인정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후보로 있었을 때 얻은 표인데 그걸 왜 무효화하냐? 이미 왜냐하면 그 표는 이미 행사가 된 거니까. 그때 그 사람을 찍었던 그때 정세균을 찍었던 사람, 김두관을 찍었던 사람, 그때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 그때 이낙연을 찍었던 사람들의 표가 있고 그때 이재명을 찍거나 이낙연을 찍었던 사람들의 표는 지금 유효로 인정되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유독 그 후에 사퇴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전에 후보로 있었던 정세균과 김두관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건 이거는 이게 산수적 그 수법이지. 산수를 통해 갖고서 이거 사람 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원으로 가지고 가면은 무조건 유효로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법리적 상식으로는. 근데 이자들이 과연 법원까지 가지고 가서 가처분 신청하고 막 이렇게까지 갈 거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건 또 다른 정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자들이 승복 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도 실수를 한 거지.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문재인이가 저 이재명이 축하 인사를 했다고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예? 네. 했지만 저는 이 당에서 이거 결선 투표로 가자고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네. 후보 교체, 그러니까 이낙연이로 다시 후보가 바뀔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상황이 훨씬 심각해져요. 그렇게 해서 결선 투표로 가는 거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아무 말 없이 승복할 건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시 이낙연이로 후보가 바뀔 때 이재명 세력이 그러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그대로 쫓아갈 건지, 이게 다르다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이 최악인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으로 후보가 된 거가 좌파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 28%짜리 후보가 된 거니까 최악인데 이게 설사 다시 결선 투표로 가서 이낙연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최악이 더 최악이 되는 거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도우시는 거다. 이런 상황을 우리 사실 예측 못했거든. 네. 어제 누가
3차 투표가 이낙연 62, 이재명 28 나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 아무도 없었어. 어떤 그렇죠. 언론도 그렇게 예측 못했어요. 워낙 그 이재명 대세론이 셌고 네. 그 대세론의 연장선상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네. 대부분 예측. 다들 그렇게 했잖아. 예. 다 틀린 거야. 언론이 야비해서 비겁해서 틀렸다는 소리를 한 언론도 고백을 안 해.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론조사에서 전부 문 닫아야 돼. 예? 62대 28이 나온 결과인데 이걸 전부 다 이재명이 낙승할 거라고 다 보도하고 예측했잖아. 어떤 언론도 어떤 여론조사도 그런데 야 반성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쓱 넘어가. 이게 한국 정치의 천박함이야. 한국 언론의 천박함이야. 어쨌건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늘이 내린 결과다.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제 좌파는 최악, 이것이 뒤집어지면 더 나쁜 상황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도 우리가 못 이기면 예? 다들 저 한강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3차 선거인단 결과 의미에 대해서 조금 추가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 대세론을 쭉 흐름을 보면 대의원이라든가 진성당원, 그러니까 책임당원 이쪽에서는 대세론을 유지를 했는데 유동규가 구속된 이후에 대장동 여파가 크다고 이제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3차 선거인단에서 62대 28이 나와서 이재명의 대세론이 사실은 좀 지금 국면에서 보면 허구다, 허상이다 이런 게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재명의 대세론이 당 내부의 진성당원 정도는 뭐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진영 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좀 엷은 민주당 지지층 이 층들 내에 균열이 생길 것인지 이 대장동 여파가 아니, 그런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추세를 더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 이제 전략 중에 이 대장동 게이트를 지금 정치 공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큰 흐름 중에. 근데 이게 결국은 실체를 밝혀서 사법적 단죄형으로 끌고 넘어가는 게 이제 지금 본 방향인데. 아니, 그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래. 예. 자, 저 이제 이 국민의힘이 이 자유우파 국민의힘이 정말 정치 못하는 자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걱정은 딱 그거 하나예요. 또 캠프도 윤석열 후보를 봐도 이게 정치력으로 좀 이 공력이 좀 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재명의 사법 처리로 포커스를 맞추면 칼자를 누가 지게 됩니까? 칼자를 누가 지게 됩니까? 권력기관이 되겠죠. 문재인 검찰이 지잖아요. 검찰이 지고 검찰 뒤에 있는 문재인이가 쥐잖아요. 예? 칼날을 그쪽에 칼자를 그쪽에다 넘겨주고서 무슨 선거를 치러요? 그럼 우리는 허구한 날,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검찰발 기사로 뭐가 났나 그거나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선거가 어딨어 도대체. 왜 이 문제를 이재명 사법처리 문제로 가져가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정권 잡은 다음에 우리가 칼을 휘둘러서 사법처리를 하고 말고 할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왜 자꾸 이 문제를 이재명의 사법처리로 가져가고 특검으로 가져가냐고. 이미 죄를 지은 걸로 단정하고서 단죄를 지어야지. 이게 이재명 게이트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재명한테 물어야 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 단위의 배임을 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가야 될 돈을 민간 공영 개발로 하는 바람에 그 화천대유 천화동에 뭐 이름도 택도 없는 것들이 수천억씩 해먹고서 다 튀었잖아요. 그렇게 튀게 만드는 설계자가 누구냐고. 이재명이가 지가 했다며. 그것만으로 이재명이는 사법 처리 예상이 아니라 단죄 받아야지. 지금 뭘 검찰에 맡겨. 국민에 맡겨야지. 선거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검찰이나 자꾸 내기하고 있어. 저는 이거 사법 처리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한테 칼자루 쥐어주고 선거하자는 얘기랑 뭐가 더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 방향이 김기현 원내대표도 자, 특검을 보세요. 김기현이나 이준석이가 특검을 한다고 천막농사 해놓은 거, 그 국민들이 아냐 말이에요. 대장동 게이트 몸통 이재명 규탄 대회를 해야지. 무슨 특검을 요구하면서 농성이나 하고 있냐고, 천막치고, 한가하게.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면 그 국민들이 같이 갑니까? 이 상황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 몸통, 이재명을 단죄하고 성토하는 국민대회를 해야지. 특검 받아라라고 농성이나 하고 있어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싸울 줄 아는 사람들 하는 행동이냐고. 그러니까 특검 받으면 어떡할 건데, 좌파들이. 밀려서 특검 받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법 만들어가지고 특검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죠? 특검 누가 임명해요? 문재인이가 임명하잖아. 그래갖고서 특검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특검 구성하는데 한 달 걸리잖아.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부터 특검 일면 쳐다보고 있는데 대선 끝나는 거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듯이 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검찰 못 믿겠으니까 특검 하자고 주장은 할 수 있어. 한두 번 하고 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재명 문제는 우리가 이재명 잡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대선에서 이기는 게 목표야.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권력 잡고 나면 한 달이면 검찰이 알아서 해줄 거. 권력을 잡는 거잖아. 정권을 잡는 거잖아. 그런데 왜 그 칼자루를 지금의 김호수 검찰한테, 박범계 법무부한테, 그리고 문재인한테 맡기냐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왜 이 문제를 자꾸 사법처리 문제로 가져가냐고. 정치투쟁의 문제로 가져가야지. 근데 이제 정치투쟁의 영역에서 가져가더라도 이게 기소나 이제 수사나 기소 단계로 이재명이를 넘어나야 정치적인 공방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찰이 들고 있는 칼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 그게 어려우면 단식이라도 하든지 그러면 김성태처럼도 못하고 정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김기현하고 이준석이가 국회 앞에서 한 열흘만 단식하면 특검 받아. 그렇게라도 요량으로 하든지 그 정도 결기도 없으면서 무슨 대선판에 당 지도부 한다고 그러고 얼쩡거리고 다니냐고. 천막 농성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무슨 숙직 쓰듯이 농성하면은 좌파들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여론이 형성이 돼요? 한가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현재 문재인이나 검찰이 이제 대장동 게이트 상황이 변화되는 양상에 따라서 문재인이 쓸 수 있는 변수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문재인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만 유동규를 긴급하게 구속하는 상황을 볼 때 검찰이 몰리니까 유동규를 또 구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상황이 몰리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 대장동 게이트가 실체적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제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 검찰은 말이에요. 정권 바뀔 때 자기들이 어떻게 될 건가가 제일 큰 걱정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들 지금 상황을 보면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잖아. 그렇죠.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18%, 20%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게 매번 조사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거 검찰이 그거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다 듣고 본다고.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거예요. 김호수도 그렇게 볼 거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검찰의 고민이 뭘까요? 이거 정권 바뀌고 나면 지난 5년 동안 내가 문재인 쫄개가 돼갖고서 이게 나쁜 짓 한 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쵸? 그죠. 그리고 지금 현안은 대장동 이거 이재명 게이트 이걸 어떡하나? 야, 이거 우리가 휴대폰도 그냥 대충 했는데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내서 이거 완전히 이거 우리 쪽팔려고 죽겠네 이거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검찰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예측을 해? 알아서 하는 거지 저것들이. 다만 정권 교체가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것만 보여주는 것만으로 검찰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하게. 우리가 누굴 만나서 어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방법도 없어. 그냥 정권 교체 돼. 그런데 대충 수사하면 너네 다 죽어. 박근혜 정부 너네가 어떻게 때려잡았어? 전부 직무유기로 때려잡았잖아. 집권남용으로. 그래. 그대로 돌려줄게. 정권 교체되면 지금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는 사람들 알아서들 해. 이거 우리가 말로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지사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인 거예요. 정권 교체가 확실해. 좌파들이 뭔 짓을 해도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못 막아. 라고 하는 인식을 수사검사들이 하게 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죽을 줄 알면서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을 엄호해 주겠어요, 검찰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수사의 경과물, 언론은 계속 그거 갖고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오늘도 천화동인 1호 진짜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갖고 논평도 했지만 이런데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걸 뭘 호기심을 가지고 있냐고. 그냥 우리가 정권 잡으면 저것들이 알아서 다 할 건데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검찰이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제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 2차 컷오프 때 가장 주목받은 후보가 원희룡 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원희룡 후보가, 4인 중에 포함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성이 많이 없었는데,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됐습니다. 그 좀 배경, 원희룡 후보가 4인에 포함되어 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2달간의 레이스를 보면서, 저는 이제 홍준표에 먼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희룡에 주목해야 된다. 홍준표를 먼저. 네. 예. 제가 이제 뒤에 후보자는 좀 생략하고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2달 전에 이제 후보가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할 때에 보통 언론이 보는 그 설명으로는, 당시 4강, 여야 4강은 누구누구였냐면, 윤석열, 최재형, 이재명, 이낙연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는 홍준표는 여야 4강에도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우파 쪽에서는 양당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물론 최재형이 윤석열과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걸 양강이라고 봐야 되냐. 예? 1강, 2중 또는 1강 3중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게 객관적으로 옳았겠죠. 그러면 어쨌든 당시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는 그 밑에 처져 있었다. 그런데 TV 토론이 시작되고 사실은 첫 번째 TV 토론은 홍준표한테 엄청난 위기였어요. 조국 수홍 그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되는 역선택의 문제 제기. 이것 때문에 홍준표가 엄청 몰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결과를 보면 윤석열, 홍준표가 혼전을 벌인 걸로 된 거예요. 2달 동안에. 네. 그럼 이거는 홍준표 드라마지. 왜 언론이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네. 2달 전에 레이스를 시작할 때에 윤석열보다 한참 뒤처진 중위그룹에 있었던 홍준표가 2달간의 레이스를 통해서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양당으로 그것도 혼전 바뀌잉으로 양상이 만들어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진짜 역선택의 결과일까? 전 역선택을 주장했습니다.
비판했어요. 또 조국 수홍 이걸로 난 홍준표 끝났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야. 이 힘이 어딨냐? 이게 홍준표가 잘해서인가? 윤석열이 못해서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건 레이스 시작할 때 2달 전에 중위권이었던 홍준표가 치고 올라와서 막판에 양강으로 간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다 이거예요. 네. 이거를 언론들이 일부러 보도를 안 하는지 간과하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거 중요하다고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희룡이에요. 사실 막판에 황교안, 최재형, 원희룡 이 마지막 4강 한 장을 두고 이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제기했던 황교안의 그 캠페인이 상당히 그 먹혀 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TV 토론 4차 때까지는 원희룡은 거의 뭐 왕따 당하다시피 누구도 질문을 제대로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뭔 소리를 했는지 기억에도 잘 안 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자기 존재를 드러낸 건 거의 마지막 토론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또 5차 토론. 이게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와 딱 엮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보면 우리 쪽 후보들 중에 이 이재명이 단체장이잖아. 그러니까 단체장 출신이 홍준표하고 원희룡인데 현직 단체장으로 지사직 그만두고 이재명과 여러 차례 맞짱을 떴던 경험이 있는 이 원희룡의 그 캐릭터, 캐리어, 그리고 원희룡 특유의 그 공격을 할 때 굉장히 그 신랄하게 파헤치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거든요. 네. 평소에는 안 그러지만. 평소에는 저 사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고 할 정도로 만연체인데 막상 딱 그 1대1로 붙어서 들어가면 아주 신랄하게 이걸 파헤치는 그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그 시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별거 아닌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구조라고 그래요. 아이고 뭐 그거는 누구나 다 시행바닥에서 조금만 굴러오면 그 정도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행은 어려운 거야. 일반인들한테는. 뭐 하천대유가 뭔지 천화동인이 무슨 관계인지 뭐 성남의 뜰은 왜 나오는 건지 뭐 이런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시원하게 아주 간명하게 설명을 해준 거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래서 이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이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는 황교안의 그 부정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 황교안의 상승세와 막판에 대장동 일타 강사로 등장한 원희룡 간의 각축전이었던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저는 뭐 득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하고 여기서 역시 현안인 국민적 현안인 대장동 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후보를 뽑는 거는 이재명을 꺾기 위한 후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마지막에 대장동 일타 강사로 그 브랜드화한 원희룡 쪽에 결국은 이 4강 카드가 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점이 있어서 둘 다 중요하다. 앞으로 4강 레이스를 펼칠 때 이 홍준표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윤석열 입장에서 엄청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직접적으로 그 위협받고 있는 건 홍준표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위협받고 있는 거는 홍준표로 붙어잖아. 그럼 도대체 홍준표는 무슨 힘으로 나를 이렇게 턱 밑에까지 추격해서 나를 압박하나.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홍준표를 연구해야 된다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막말한다 그러고서 그냥 즉흥적으로 단선적으로 비난만 하는 걸로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홍준표의 힘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홍준표를
다시 따돌릴 수 있는 자기 전략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이고, 저는 대장동 일타 강사는 대장동 해설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이재명 얘기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명과 대장동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제 모자라요.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가 대장동 심판관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뭐 만약에 원희룡이 유승민에 이어서 뭐 대부분의 언론이 뭐 저기 4등 했다고들 보도하던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유승민 제끼가 3등 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이야말로 자기가 지난번 총선 때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들의 조직표 말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자가 6번의 TV 토론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윤석열이 말꼬리 잡는 거. 예? 그거 말고 뭘 보여줬냐고. 예. 그리고 구미의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각해갖고서 그 추 한 꼴 보인 거. 그거 말고 보여준 게 뭐 있냐고요. 그런데도 저자가 만약에 일반의 보도대로 3등을 했다면 그냥 저 개파 정치의 그 머리 숙은 거예요. 지난번에 유승민 계보에 유이동이를 내가지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 17표 얻었잖아요. 그 17표 국회의원. 그 조직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는 당대표 2번 하고 대통령 후보했지만 현역 의원은 지금 조경태 하나밖에 없다면서. 원희룡이는 20년간 정치하고 최고위원하고 대선 후보도 한번 경선에도 나오고 제주도지사 했지만 실제로 현역 의원 열심히 뛰는 사람은 엄태영, 강민국 뭐 한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승민이라는 자는 지가 지정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거의 모든 정치를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엎어서 해놓고 나서 박근혜 죽이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배신한 자들 17명 끌고 다니면서 그 세를 가지고 지금 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희룡이 유승민 만약에 3등 4등 보도대로라면 이재명 심판자로 업그레이드가 될 원희룡이 유승민의 그 알량한 개보 정치 그거 뛰어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국민의힘 경선에 다이내믹스가 생길 거다. 그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네. 아니 저는 토론을 보면서 이제 각 후보들 간의 이제 실수에 의한 또 발언에 의한 실수든 행보에 대한 실수든 실수에서 간표를 얻는 요인들이 각각이 다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왕자 논란도 있고 조국 소원 논쟁도 있고 배신자 논란도 이런 거에서 본래 그 후보들의 실수나 가지고 있는 참 어떤 약점 이 부분은 있는데 동시에 각 후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잘 드러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후보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경우에는 지금 색깔이 본래는 이제 반문의 상징으로 이렇게 인식돼서 그간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전략을 보면 그런 강한 국가 지도자로서 상이 뚜렷하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주로 이제 논쟁하다 방어하기 바쁘고. 그래서 그런 현재 전략을 지금 계속 유지한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이게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 측의 뭔가 전략적인 변화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이제 2차 컷오프는 6번의 토론이었고, 네. 이제 본 경선은 10번의 토론이잖아요. 네. 그 중에 3번은 1대1 토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가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2차 경선 때처럼 TV 토론을 좀 방어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경선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1등 전략을 구사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많이 앞서간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논란 일으키지 않고, 특정인가 막 논쟁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이고,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되게 상당히 그래서 전략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 내내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웃으려고 했어.
뭐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웬만한 공격은 뭐 그냥 바로 반격을 안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잠식된 게 있어요. 네, 잠식. 그러니까 가랑비에 이제 옷 젖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래 저것도 그래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논란들이 또 이제 있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TV 1차 토론 본 직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등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그거 위험하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있든 없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실수를 해도 적극적인 토론 과정에서 실수를 해야 변명이라도 가능하다. 제가 적극적 토론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1차 토론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평론가로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이번 10번의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거 1등 전략 구사하면 안 된다. 1등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냥 2등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1등을 캐치업할 거냐라고 전략을 구사해라.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 전략을 구사할 거다.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이렇게 쩔쩔매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사람은 그 정도는 다 한계가 있다고들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네. 아니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갑자기 불쑥 요즘 배추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냐고. 대답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맨날 시장 바닥에서 장 보는 사람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때 아니 배추값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을 직접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건 2,000원인가, 실제로 4,000원인데, 그거 한 2,000원인가요? 하고 넘어가서, 이 사람 배추값도 모르네, 라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좋아. 네? 캠프에서 토론 앞두고, 그러면 그런 걸 잔뜩 갖다 준다니까, 후보한테? 배추값은 얼마고, 오이값은 얼마고, 호박값은 얼마고, 이걸 외고 가야 되냐 말이에요. 응? 그게 아니고, 상대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격에 와서 숫자 공격 같은 거 했을 때 차라리 빠지면 좋아. 그거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후보께서 오이값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인데 솔직히 제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데는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잖아. 그걸 못해? 지금 허 국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의 브랜드는 문재인과의 투쟁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것은 국민적 대의야. 자유우파 전체의 대의야.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이것만 가고 일관되게 가는데 어떻게 이게 소극적 토론이 되냐고. 가장 강력한 공격적 토론이 될 수밖에 없잖아. 상대가 누구든. 왜 그런 당당한 토론 전략을 구사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짧게 좀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홍준표는 기존의 초점이 자기 색깔을 좀 내면서도 윤석열을 공격하는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 맞추는 공격적 전략을 위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오히려 홍준표는 2등 전략에서 1등 정자로 가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오히려 공격하는 게 주 포인트를 맞추고 후보 비중을 좀 낮추고 오히려 국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좀 다른 이런 좀 전략을 바꿔야 돼. 어떻게 보세요? 후자로 가야죠. 네. 전자 2등 전략이 1등을 공격하는 거는 2차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미 효과를 다 봤어. 예. 이미 효과를 봤잖아. 그래서 양강으로 갔잖아. 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이 2등 전략을 구사하면 자기가 2등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겼다며. 이긴 사람이 왜 2등을 공격해? 더 큰 적이 있는데. 더구나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될지 이낙연이 될지 몰랐지만 이제는 이재명으로 고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을 제대로 공격하는 사람으로서 포지셔닝이 돼야지. 당연히 후자로 가야 되는 거지. 짧게 얘기하려니까 짧게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그러면 하나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후유증은 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 지지자들이 이 과정에서 좀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럴 때 후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문제까지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저도 그 황교안 후보가 어제 이 경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 입장 발표한 거 예. 전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댓글에도 그런 취지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이 경선이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탈할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분은 뭐 나 국힘당 탈당한다고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3월 9일 날 투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탈당하고 관계 없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파 정권을 세우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이든 아니든 자유파 국민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1명의 후보가 시작을 해서 처음에 3명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4명 떨어지고 이제 4명이 남았어요. 그럼 이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다 딴 데로 가 있습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에 모여 있고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됐지만 그러면 나머지 사람 중에서 난 누구다 라고 하고 있어요. 또 나 나머지 사람 중에서 누구를 할지 내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지만 그러나 11월 5일 날 내가 전화 오면 투표할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네. 또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국민의 힘도 있고 국민의 당도 있고 국민혁명당도 있고 우리 공화당도 있고 태극기 세력도 있어요. 이들 다 3월 9일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다 대기 상태인 거예요. 자, 국민의힘에 나간다고 해서 어디 딴 데로 갑니까? 더불어민주당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권 심판을 위한 자유파의 대진영 속에 똘똘 뭉쳐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끝까지 정말 이 올인하듯이 밀었던 후보가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되는 과정에서 아픔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표는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자유파 정권을 세우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설사 1차, 2차 컷오프 떨어지더라도 또 4명 중에 3명은 떨어지겠지만 그들이 딴 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원희룡은 후보가 안 되더라도 이재명 잡는 1타 강사 역할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 맡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유승민에 대해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네. 진짜 백해무익한 자니까. 예.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유파의 일탈 또는 자유파의 이탈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할 변수가 안 된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이 성숙하고도 절박한 이 정치의식들로 무장되어 있다. 그 점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대의이고 역사적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판읽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허현주 국장님, 예,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오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내일 오후, 모레 오후, 수요일까지는 저녁 방송을 생방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 저녁 8시 시간에 저희들이 준비한 특별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즐기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